안녕하세요.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을 여는 보이스 김유미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 바로 전통의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지켜낸 이들이 있기에 우리의 전통 문화도 그 빛을 잃지 않고 맥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시간에는 문화재 지킴이 조상열 대표와 함께 8만 대장경도 모르면 빨래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동문화재단의 조상열 대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의 역사를 배우다 보면은 참 따분하고 재미없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러냐니까는 숫자를 외우라는 등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좀 흥미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화가 있어요.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선생님이 열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따분하게 느낀 학생이 너무 재미가 없는지 그냥 졸다가 그냥 코를 드릉드릉 골고 그냥 잠을 자게 된 거예요. 그러니 화가 난 선생님이 책을 들어가지고 학생의 그 책상을 갖다가 탁 내리치거든. 그러니까 깜짝 놀란 이제 학생이 놀랬겠죠. 그러니까 야, 이 학생! 안중근 누가 죽였다고? 그러니까 그 학생이 놀라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저는 안 죽였어요. 저는 안 죽였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놈 봐라. 이 엉뚱한 놈. 가정교육이 잘못됐다. 너 내일 아침 엄마 모시고 와. 그 다음날 그 학생이 엄마를 모시고 온 게 아니라 아버지를 모시고 학교에 왔습니다. 아버지가 선생님을 보더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놈이 어려서 엄마를 잃고 제가 혼자 길렀는데 몸이 그렇게 약해가지고 그렇게 병원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놈이 공부는 못하고 몸은 약하지만 의사를 죽일 놈은 아니요 라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사실 안중근 의사라든지 윤봉길 의사라든지 이런 의사와 병을 고치는 의사를 구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만큼 우리 영어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화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 곧 무력을 여기서 싸우다 죽은 사람들을 의사라고 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되 비폭력으로 싸우다 죽은 유관순 같은 이런 분들을 우리는 열사라고 하지요.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평생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두 애국지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지난 6월은 우리 보훈의 달 또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6월은 6월 1일이 의병의 날, 6월 6일이 현충일, 6월 10일이 민주항쟁일, 6월 25일이 한국전쟁 기념일, 거기에는 6월 22일 문화재 지킴이 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문화재 지킴이 날이라는 것이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생소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문화재 지킴이 날이 정해졌느냐? 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조선 중기에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잖아요. 그때 이 왜군들이 삽시간에 부산포를 들어와 가지고 한양을 점령하는데 20여일밖에 안 걸려요. 그때 온 국토 산하가 초토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국토 산하만 초토화되는 게 아니라 많은 인명도 살상하고 그랬지만 아주 또 소중한 우리의 문화재가 불타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는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우리 문화재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경복궁 안에 춘추관, 그리고 성주에, 경상부터 성주에 성주사고, 그 다음에 충청도의 충주사고, 전라도의 전주의 전주사고, 이 네 군데다가 분산 보관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자 아주 삽시간 만에 춘추관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성주에 있는 것, 충주에 있는 것이 세 개가 다 불타고 오직 남은 것이 전주사고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만약 이것도 풍전등화 이게 처해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이것도 불타게 되면 우리 정사인 조선왕조 실록이 그냥 깡그리 사라져버리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당시에 전쟁이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문화재를 지킨다, 책을 보관한다, 이게 상황이 안 됩니다. 이때 이 위기를 느꼈던 민간인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민간인들이 전라북도 정읍 출신의 안의와 손홍록이라는 바로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는 동료 20여 명을 데리고 전주의 경기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경기전에 달려가 보니 거기 전주 사고 안에 실록이, 조선왕조 실록을 비롯해서
고려 왕조실록 등등 많은 책들이 거기에 보관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꺼내서 이렇게 괴짝에 담아 보니까 64괴짝이 됐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잖아요. 이것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하고 가지고 간 것이 정읍에 있는 내장산입니다. 그 내장산에 가서 거기에 보면 안에 들어가면 용구람, 원저감 이런 암자들이 굉장히 이 산속에 많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64의 괴짝을 실록을 옮겨 가지고 거기서 380여일간을 이렇게 지킵니다. 보초를 쓰면서. 그리고 날마다 오늘의 일기는 어쨌다, 뭐 비가 왔다 또는 해가 맑았다, 바람이 불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것을 수직일기라고 합니다. 그 일기에 의해서 보니 당시에 그 실록을 옮긴 날이 1592년 6월 22일이었어요. 그래서 6월 22일은 우리 국가의 중요한 문화재를 지키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 민간인이 그 문화재를 지킨 그 가치, 숭고한 정신을 갖다가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문화재 지킴이 날로 제정해서 선포했습니다. 내장산은 본래는 영은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가문화재인 그 실록을 보관했기 때문에 감췄다, 안으로 깊숙이 감췄다 해서 내장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국난에 나라를 지킨 그러한 민간인들을 의병이라 한다면 아마 문화재를 지킨 사람은 문화재 의병이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 반면에 팔만대장경은 고려의 그 대장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팔만대장경은 첫 번째 이제 만든 초조대장경과 두 번째 지은 제조대장경이 있는데 고려는 큰 전란을 두 번 맞았는데 첫 번째가 거란족의 침략이고 두 번째가 몽고의 침략이에요. 근데 거란족의 침략을 맞았던 1011년도인 현종 2년에 그때에 이 팔만대장경을 처음으로 제조했는데 76년 동안 제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대구 부인사에다가 보관을 했었는데 몽골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게 불에 타버린 것이죠. 그래서 다시 몽골 침략에 불타버린 팔만대장경을 다시 4년 후에 만드는데 16년 동안 고려의 인구 20%인 50만 명이 참여해서 팔만대장경을 제조하게 되는 겁니다. 이 팔만대장경은 부처님, 곧 석가모니의 설법을 45년 동안의 설법을 모아놓은 불교의 대백과사전 그런 성격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조함으로 인해서 어떤 민심을, 국력을 하나로 모아서 외침에 대비하겠다라는 그런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팔만대장경을 만들 때에 이 대체적으로 산에서 30년 이상 된 나무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산에다가 1년, 2년 놔둬서 나무 위에 그 생 기를 빼고 그걸 다시 판자를 만들기 전에 바다에다가 소금물에 재워서 또 1년 이상을 또 둡니다. 그리고 판자를 켜가지고 그것을 70에서 24cm 정도의 이 판을 만들죠. 거기다가 글자를 새기는 겁니다. 근데 그 판이 총 몇 개냐면 81,258판이에요. 그래서 큰 숫자만 들어서 팔만대장경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팔만대장경에 있는 글자가 총 5,200만 자거든요. 근데 그 5,200만 자 글자가 한 글자도 거의 오탈자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글자를 새길 때, 한 글자 새길 때마다 절 한 번씩을 하고 글자를 새길 정도로 정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족의 정신, 얼이 담겨 있는 이러한 문화재, 우리가 이런 팔만대장경도 모르면 이것이 빨래판과 똑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 문화재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더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다산정약용 잘 아시죠?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추사 김정희 다산정약용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다산정약용은 강진에 유배 와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1810년 초당에 유배를 살고 있을 때에 저 경기도 남양주에 살고 있던 부인 홍 씨가 다산 선생한테 그 시집 올 때 입고 온 치마를 보내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붉은 치마였는데 한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색이 좀 바래가지고 담황색으로 이렇게 색이 좀 바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왜 부인이 이런 치마를 보내왔을까 생각해 보니 아마 그 언제 풀지 모르는 남편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또 자녀를 생각하는 그 어떤 부인의 마음,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죠. 이 다망색으로 변한 노을빛 치마, 이것을 갖다가 종이를 붙여서 이제 배접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것을 세 쪽으로 나눠가지고 거기에다가 한편에다가는 자식 아들들을 위한 그 훈계 글을 갖다가 써서 보내줬어요. 이것을 갖다가 노을빛 치마로 만든 서첩이다 해서 하피첩이라고 이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3년 후인가 나중에 이제 딸이 시집을 가겠는데 거기다가 남은 한쪽에다가는 다시 거기다가 매화와 새를 그린 매조도를 그려서 다시 시집 갈 때 선물로 주게 되는 겁니다. 그 집안에서는 다산 이제 유배에서 풀린 후에 후손들이 계속 그것을 갖다가 최고의 가보로 전승해 왔어요. 그런데 한국 전쟁 때에 이게 이제 그 후손이 그 가보인 하피첩을 가지고 피난을 가다가 수원역에서 기차를 오고 타고 내리다가 그만 분실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운명이 돌고 아주 이게 어디에 사라지지 않고 한 50여 년간, 54년 동안을 그냥 뱅뱅뱅 어디 배에 하다가 공장을 갖다가 짓고 있는 그 건물주 눈에 띈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의 손수레 있잖아요. 이 손수레에 그 여러 가지 폐지, 종이, 책자들과 함께 그게 실려 있었던 거예요. 공장 건물주가 그걸 보더니 이게 지금 범상치 않은 이건 책자인 것 같다 해가지고 그것을 그 아주머니한테 다른 것을 주고 이것을 갖다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 한 2년 후인가 2006년도인가 아마 KBS 진품이라는 프로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걸 갖다가 보냈어요. 그런데 그게 당시에 엄청난 아주 이 감정가가 나온 거예요. 얼마 나왔냐면 한 1억이 나왔어요. 1억. 그래서 굉장히 아주 이슈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이리저리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암거래 시장에서 팔려다니다가 최종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소장하게 된 사람이 부산저축은행이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산저축은행 행장이 굉장히 문화재라든지 고미술품 이런 것들을 컬렉터를 했어요. 그런데 2013년도인가 이 부산저축은행이 부도난 사건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도나가지고 모든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압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2015년도에 그게 경매시장에 나오게 됐는데 여러 가지 경매품 중에 이 하피첩이 경매에 붙었어요. 경기도 실학박물관, 그다음에 우리 강진군, 그다음에 국립민속박물관 등등이 전부 그걸 갖다가 갖겠다고 이제 경매에 응찰을 했는데 결국은 최종 낙찰자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자그만치 7억 5천이라는 액수에 낙찰이 된 거예요. 엄청난 이 이슈가 됐던 것이죠. 자, 여러분, 하마터면은 정말로 이 휴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하피첩이잖아요. 이런 것이 어떤 알아보는 그런 그 사람들에 의해서 7억 5천이라는 그런 가치가 됐고 지금도 우리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고 있는 하피첩입니다. 자, 이 하피첩에 쓰게 된 그 다산 선생님의 마지막 이야기는 자식들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높은 벼슬도 하지 못하고 유배에 있는 몸이라서 너희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다. 그렇지만 부지런할 근자와 검소할 검자 두 자를 남겨준다. 이것은 쓰도록 더욱더 빛이 나는 것이니 매사를 부지런하고 검소하게 살도록 하라라는 그런 교훈의 글이 아주 가슴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우리의 문화재도 이렇게 선생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또 새롭게 보이고 팔만대장경도 그런 속속들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구나 새삼 알게 되는데 결국 우리 문화재의 이런 가치들을 우리가 알아감으로써 또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 주제를 팔만대장경도 모르면 빨래판이다 했는데 참 재밌잖아요. 네. 요새는 뭐 젊은 친구들이 또는 뭐 젊은 분들이 뭐 팔만대장경은 대충 많이 들어봤었지만은
빨래판 사용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럼요. 세탁기 빨리판, 시대라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그 사실 그 책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자간해서 아무리 귀한 보물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를 모르면 의미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사실 그런 가치들을 알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그래서 전달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네. 또 알고자 하는 호기심도 좀 많아야 되는데 팔만대장경도 그렇고 해인사 장경판전이나 뭐 석굴암까지 사실 모두 세계적으로는 정말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또 보물로 지정될 만큼 가치를 알아주고 있는데 우리의 문화유산들이 그렇게 가치가 높은가? 정작 우리들은 모르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것이 굉장히 그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그거를 느껴야 되는데 네. 외국 거, 맞아요. 뭐 어디 뭐 유럽에, 미국에, 어디 뭐 중국에 있는 이제 거대한 것만 사실 거대하다고만 해서 꼭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아주 작아도 거기에 있는 디테일한 정신과 이제 그런 게 들어있으면 더 가치가 있는 건데. 네.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제 그런 윤세물이 굉장히 이제 발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이 팔만대장경뿐만 아니라 왕조실록이라든지 네. 그런 금속활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이 세계적으로 최고다라는 것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이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이 문화재에 대한 그 가치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한 데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우리는 뭐 역사 시간에 최초의 뭐 금속 활자 이런 의미 부여들은 굉장히 많이 공부로 배우는데 아 정말 이게 대단하구나라는 전부 걸 시험용으로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실감하면서 살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문화 탐방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매월 이제 문화 탐방을 하다 보니까 책에 들어있지 않는 현장에 가서 그 디테일한 것을 보거든요. 실제로 그 모든 감동은 디테일 속에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서 자,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이것을 또 보관했을까? 자, 그냥 팔만대장경이 아니라 그 글자 하나하나 새길 때마다 절을 하고 글자를 새겼다는 거잖아요. 네. 그 정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 오탈자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판전, 그 자체가 또 세계적인 문화유산이잖아요. 네. 팔만대장경도 문화유산이지만은 그걸 보관하고 있는 건물 자체가 세계 문화유산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보러들 저 해인사에 많이 가지만 네. 뭐 팔만대장경의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곳곳에 굉장히 좋은 문화재가 많이 있는 것이죠.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치 외국의 것, 뭐 세계적인 것에만 우리가 좋다라고 느끼는 그런 문화가 결국은 새로운 것을만 쫓는 그런 이제 사람들의 마음. 사실은 익숙하고 오래된 것들이 명품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쳐야겠다, 인식을 바꿔야겠다는 그렇죠. 생각도 이제 듭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스토리, 그렇죠. 인간적인 감동적인 스토리, 네.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굴에 가면 화엄사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화엄사도 한국 전쟁 때에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불을 지르려는 상부에 지령이 내려와요. 네. 왜냐하면은 북계군이 거기 굉장히 많이 거기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차이력이라는 총경이 네. 야 이거 빈대 잡자고 초가상가 불태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천년된 고차를 전쟁통이라고 해서 괴뢰군 잡자고 이게 폭탄을 떨어뜨려야 한다. 안 돼, 있을 수 없다. 네. 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문짝만 떼어다가 그 건물 앞에다가 딱 해놓고 불을 태워서 사진 찍어서 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화엄사가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평가가 돼가지고 화엄사 경내에 들어가면은 차이력 총경에 공적비가 세워져 있어요. 네. 당신의 위대한 정신이 이 화엄사를 지켰노라. 근데 똑같이 팔만대장이든 해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해인사도 당시에 미군들이 명을 내리기를 그 해인사 내에 북계군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폭탄을 떨어뜨려야 했는데 당시에 김영환 대령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그 천년 고찰에 우리의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가지고 당시에는 세계적인 지정은 안 됐지만 네, 네. 그런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여기를 불태우면 어떻게 되겠냐고 다른 데다가 폭탄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걸 살아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체포가 돼요. 네. 상부의 지령을 어겼다 해가지고. 그래서 조사를 받는 도중에 뭐라 하냐면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재는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미 헌병이 조사를 하다 말고 탁 격리를 붙였다 그러잖아요. 전쟁통에도 지키려는 그분들이 있었기에 정말 지금까지도 그 가치가 이어져 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그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네. 문화재를 지키는 정신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 연합회 지금 초대 회장도 역임했었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렇게 문화재를 좀 지키는 활동들에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좀 알려주시죠. 물론 이제 환경을 지키는 환경 운동가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이지 않게 문화재를 그 지키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한 10만여 명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광주에도 전라도도 꽤나 많아요. 그래서 문화재 지역에 가서 이렇게 정화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그 뭐 간단한 보수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이제 이런 네. 시민 어떤 볼런티어 이제 운동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들이 자꾸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은데, 언제든지 그런 데 관심 있는 시민들은 네. 저희 대동문화재단으로 연락 주시면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같이 가서 뭐 청소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런 네. 일들을 그러면서 그냥 그것도 심플하게 하는 같이 거죠. 공부하기도 하고요. 공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소외된 문화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우리 지역만 해도 그냥 매번 오가는 곳인데 문화재였던 곳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고 가꾸고 알리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흔한 말 이런잖아요. 뭐 풀 한 폭이 돌멩이 하나에도 거기에 아주 선현들의 얼이 숨겨 있다. 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그냥 발로 툭 잡으면 돌멩이지만 그게 어떻게 여기에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왔는 걸 알아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전통이라는 것은 이어져 가는 게 전통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만 1000년 후에는 오늘이 옛날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잘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전통을 지키는 일은 정말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과 그런 선조들의 어떤 마음들을 꾸준히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줄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은 어떤 뭐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입니다. 네. 정신 문화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 것을 지키려는, 우리 것을 제대로 알려는 노력,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광주가 예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양이니 뭐 이런 것은 전부 다 전통 문화가 있는 것,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근데 이런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이 자꾸 엷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 같은 것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또는 우리 어린 또 학생들이 이런 전통에 대한 것들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문화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위상이 굉장히 높은 시기입니다. 네. 하지만 그 문화가 우리의 전통이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또 문화가 있다라는 그렇죠. 점에서 정말 아이들에게도 우리 전통 문화의 교육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뭐 K-팝이니 뭐니 다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히트를 치는 것들이 네. 이제 우리 전통의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히트를 치는 것이지 전부 서구적인 것만 갖다 그대로 하면은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우리 것을 폐쇄적으로 지키자는 것은 아니지만 네. 우리 것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새로운 것도 받아들이는 이런 것을 우리는 법고창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듣고 보니 정말 이제 전통 문화 하면 이게 막 올드하고 진부하고 이런 생각들을 가질 게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문화의 위상을 생각했을 땐 정말 자긍심이 필요하구나, 소중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갈수록 더 네. 빛이 나는 것이 전통 문화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대동문화재단에서 전통 문화 대상이라는 것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한우물 파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지 한우물 오랫동안 이렇게 힘들게 이제 매진해 온 사람들을 격려하자 해서 주는 것이 전통문화 대상인데, 네. 그래서 거기에 약간의 전통적인 문화적 가치를 더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는 상이 전통문화 대상인데 네. 매년 그 수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참 그런- 좋은 취지네요. 그런 가치가 좀 더욱더 빛이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시청자분들께 더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오늘 강연 마무리 지으면서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문화는 힘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돈을 갖고 또 명예를 갖고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개인에게나 또는 지역에나 나라에나 그 문화적 힘이 가장 그 존경받는 그러한 세상이길 바라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K-팝부터 드라마, 영화를 비롯해 음식이나 패션 등 생활 문화까지 우리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한다면 세계가 함께 그 가치와 매력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